안녕 얘들아. 이번에는 EBS 최영진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를 정리해봤어. 최영진 선생님은 어제도 말했듯이 필기로만 수업하시는데 판서로만 수업하시는데 오늘도 약간 판서 내용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걸 한바닥으로 정리를 해봤어.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보기에도 문제 내기도 너무하고 애매하고 문제를 내더라도 엄청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수록 오히려 요약하기 힘든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윤리적 탐구. 일단 우리 탐구는 탐구인데 윤리적 탐구다. 이게 뭘까? 윤리와 관련된 탐구를 한다는 거겠지, 그치? 탐구는 종류가 많잖아. 과학 탐구도 있고, 뭐 사회과 탐구도 있고, 뭐 별 탐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탐구한다는 건 무엇이냐? 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특징은 첫 번째 이성과 정서를 좋아한대. 이게 뭔 소리냐? 이성적 사고와 정서적 측면을 조합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성적 사고는 논리적, 합리적,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성적 사고라고 한대. 근데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그냥 이성과 정서 조합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냐? 이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든. 논리적 사고랑 합리적 사고가 명확히 구분되냐? 구분되지도 않고 합리적 사고랑 비판적 사고가 구분되냐? 구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 그 강사 선생님도 외우지 말라고 했고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정서적 측면은 공감 배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공감 배려가 탐구에 들어간다고. 왜냐면 다른 탐구, 과학 탐구 이런 거 봐봐. 그런 거는 정서적 측면이 들어갈 데가 들어가지 않아. 그런 탐구에는 정서 만약 공감 배려 이런 거 들어가면 비과학적이라고 욕 먹겠지. 근데 윤리적 탐구 같은 경우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된다. 왜냐? 공감 배려 이런 정서 같은 것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끝. 그리고 과정은 뭐냐? 이 과정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과정은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얼마든지 순서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순서가 뭐 문제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쟁점 확인이야.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를테면 뭐 있을까? 안락사. 어? 안락사 찬반의 상황이다. 일단 그걸 알아야지 뭔가 들어가겠지, 그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없잖아. 일단 쟁점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근데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야겠지. 안락사 찬반하는데 왜 찬반하는지 그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사 같은 거 봐서 참고를 해, 수집해. 그리고 난 이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 뭘 한다? 내가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입장을 채택한다. 그거야.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겠지. 그 입장 채택할 때. 다짜고짜 난 안락사 찬성해요 하면 아무도 납득을 안 할 거 아니야. 이러이러해서 찬성해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도덕 원리다. 도덕 원리에 따라 무엇을 지지할지 이렇게 서술하면 된다. 그리고 이 도덕 원리 밑에 보편화 검사, 역할 교환 검사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도덕 원리도 그게 타당한 도덕 원리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보편화 검사랑 역할 교환 검사를 한다는 소리야. 어? 보편화 검사는 뭘까? 그 도덕 원리가 그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걸 따랐을 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고. 역할 교환 검사는 내가 그 법칙을 따를 수 있는지 도덕 원리를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도 따를 수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는 거야. 이것보단 이게 더 중요하겠지, 그치?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뭐 사람을 죽이면는 것은 나쁘다. 인간을 죽이는 건 나쁘다라는 도덕 원리가 있다고 치자. 여기 써놨는데 이거를 보편화 검사하면 뭐야? 모든 사람이 이걸 따르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을 죽인 건 나쁘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 사회는 좋은 사회겠지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통과. 역할 교환 검사. 내가 이것을 따를 수 있나? 당연히 따를 수 있지. 그러니까 또 통과.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도덕 원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지금 우리 과정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는 입장 채택한 다음에 구체적인 어떻게 할 건지. 야, 나 안락사 찬성했는데 그 찬성했다 말고, 물론 여기서 끝날 수 있어. 난 안락사 이래 해서 찬성한다. 보통 여기서 끝나. 근데 대안도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법적으로 뭐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나 뭐 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는 안락사를 허용한다. 또 어떠어떠한 절차, 뭐 의사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안락사를 시행할 것인지 만약 찬성한다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게 네 번째다. 구체적 방안 제시는 꼭 없어도 되겠지, 그치? 여기서 윤리적 탐구는 여기서 끝나도 되겠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삭제적 접근이라는 건 왜 나왔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뭐 의학이라든가 관련된 뭐 안락사 관련해서도 의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구체적 방안 도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도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학제적 접근이 여기선 요구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성찰, 뭐 윤리적, 말 그대로 윤리적 탐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했나 성찰한다는 소리고 별 내용 없어. 그리고 방법은 뭐 있냐,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다. 그래서 3단 논법은 뭐냐, 꼭 윤리적 탐구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대전제에는 뭐가 쓰이냐, 윤리적 탐구에서는 도덕 원리가 쓰인대. 그리고 소전제에는 사실 판단이 쓰이고 결론엔 도덕 판단이 쓰인다. 도덕 원리는 뭐야, 위에서 말한 대로 뭐 약간 포괄적인 뭔가 도덕적인 규칙,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인간을 죽여서는 나쁘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덕 원리가 될 수 있겠지. 도덕 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편화 가능해야 돼. 보편화 검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 보편화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도덕 원리가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사실 판단은 뭐냐면 그대로 말해 사실에 대한 기술이야. 사실을 묘사하는 거. 그리고 도덕 판단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야. 여기 예시를 보자. 인간을 죽이는 것을 나쁘다가 도덕 원리가 될 거고,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사실 판단이 되겠지. 이건 사실이지, 사실 그 자체로. 낙태 사실에 대한 문제겠지,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그걸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구체적인 판단, 낙태는 나쁘다는 도덕적인 판단, 나쁘다 옳다 이런 거는 도덕적인 용어잖아. 이런 걸 이용해서 결론을 내는 게 도덕 판단이라고 하지, 그치? 이렇게 세가 되는데, 이 3단 논법은 헷갈려. 선생님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헷갈리고 제대로 기억을 못했어. 왜냐하면 구조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구조화를 했어. 그 ABC라는 그 용어를 붙여서 구조화를 해서, 구조를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설명. 인간을 죽이는 것은 A로 둬, 나쁘다는 B로 둬, 그리고 낙태라는 건 C로 두고 인간을 죽인 것은 A, 그리고 낙태는 나쁘다면 낙태는 앞에서 C였지, C, 그리고 나쁘다 다시 B. 이거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A는 B다, C는 A다, 고로 C는 B다가 되는데, 왜 C는 B가 될까? A가 그거잖아. 수학에서 수학적 용어는 모르겠는데 같은 거잖아, 그치? 이건 똑같이 X는 Y, 뭐 수학적 용어는 똑같은 얘긴데 X 그러면은 이게 소거돼서 어떻게 돼? Z는 Y가 되잖아. 수학에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런 구조야. 꼭 이런 구조를 안 따르긴 해. 근데 이런 구조를 대부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기억해도 돼. 오케이? 이 공식을 기억해도, 이거는 선생님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렵게 그냥 줄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3단 논법이 이해가 안 돼. 선생님도 대학교 때까지 이해 못하고 넘어갔다니까. 3단 논법에 대해서 이런 공식으로 기억하면 더 외우기 쉬워, 이 3단 논법의 구조를. 그리고 이 3단 논법에서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도덕 원리는 보편화 가능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니까 가치가 개입되고, 두 번째는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에 대한 기술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맞으려면, 참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참이 돼야 돼. 중학교 때 배웠든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다 참이 돼야겠지. 도덕 원리가 보편화 가능하고 뭐 역할 구현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 그런 거 다 통과해서 정말 타당한 도덕 원리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그 사실을 기술한 것들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지. 이것도 봐봐. 낙태는 인간 죽이는 것. 사실을 기술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 과연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의 문제인데 사람마다 과학적 근거를 따로 다르게 되면서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라 논쟁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인지를 따지는 거. 이것도 사실이어야지. 어? 이것도 참이 되겠지. 보통 그 낙태 문제는 이거는 보통 논란이 없어. 근데 여기서 논란이 많이 돼. 그건 그냥 참고로 기억하고 되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 아니냐. 낙태라는 건 인간을 죽이는 것이냐. 이걸 과학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되지.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그래서 윤리적 탐구는 대충 특징, 과정, 방법 이렇게 대충 알아봤고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반성과 성찰 부분인데 반성과 성찰은 뭐냐? 유교. 반성과 성찰을 뭐에 대한 내용이 뭐 있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유교에는 일일 삼성 있대. 근데 이거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 최양진 선생님도 몰라도 된다고 했고 일일 삼성 그냥 이런 이름만 있다고 알면 돼. 그리고 거경 이게 중요해. 거경. 왜냐면 이거 조선지대 성리학자들이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강조가 돼. 거경. 근데 이게 경에 거한다. 경이 핵심어인데 이 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엄청 추상적인 단어야. 그래서 약간 이 의미를 명확히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잖아. 그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 최양진 선생님은 자세나 태도, 본성을 유지하려는 자세나 태도를 다 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명확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런 것들은 다 경이다 라고 생각돼.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긴 했어. 그래서 주일무적, 정지함숙, 상성성 이런 걸 제시했는데 주일무적은 집중하는 거 그냥 주일 뭔가 하나에 집중한다 그 소리고 정지함숙 엄숙한다 이 소리고 상성성은 성이 깨달을 성이거든. 상이 항상 상자고 항상 깨달아 있는다. 각성 상태에 있다. 항상 카페인 먹어서 각성 상태 있듯이 항상 각성 상태에 있는다 이 소리야. 그리고 신독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게 거경의 구체적 방법들이고 그냥 기억만 해도 신독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에도 자기를 좀 엄격히 자기 스스로를 다독인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 선생님은 맨날 삼성만 쓰니까 경제가 어렵다. 자기 경제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를 알고 성실히 살자 이렇게 외우자고 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할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어. 기억만 해두면 돼 대충. 소크라테스는 뭐야? 서양에서는 반성과 성찰 대표적인 인데 명언만 기억하면 돼. 너 자신을 알아라. 겁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명언만 기억하면 돼. 이게 소크라테스는 별말 안 했어. 그래서 결국 성찰하는 삶 살라 이 소리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무지에 대한 장각.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무지해지라고도 하지. 그 소리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돼. 그래서 반성 성찰 강조했구나. 이것만 알면 되고. 토론의 자유도 갑자기 왜 이거랑 관련해서 토론의 자유가 엮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토론의 자유가 나왔어. 대표적인 게 밀이라는 공리주의자지. 뭐 알지는 모르겠는데 밀이 이런 것도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토론할 때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 다수 의견만 있고 소수 의견이 존중이 안 되면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지. 그렇지? 소수 의견이 아예 묵살돼 버리면 토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 근데 소수 의견이 왜 존중돼야 되냐? 첫 번째는 이 소수 의견이 진리일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리 나눠놨는데 첫 번째 이게 소수 의견이 진리일 경우 우리는 이 진리인 소수 의견이 묻혀버리면 진리가 묻혀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손해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진리일 경우는 묻히면 사회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소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또 소수 의견이 완전히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일부만 진리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래도 다수 의견과 그 다수의 의견과 부딪히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토론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 소리고 부분 진리일 때도 토론에 참여시켜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양측이 계속 이렇게 조율하면서 더 나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리고
마지막에 소수 의견이 완전히 거짓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에 참여시켜야 된다. 왜? 그 토론회 하면서 다수 의견이 이 멍청한 놈들 하면서 근거를 계속 찾아낼 거 아니야. 소수 의견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그 근거를 더 찾아내면서 진리가 더 정교화된다는 거지.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이 거짓이니까 다수 의견이 참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근거를 보다 정확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소수 의견은 결국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 의견 존중해서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소수 의견도 대충 이렇게 했는데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일단 끝.